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죠. 그동안 방송 촬영을 못했던 이유가, 살아가면서, 거대한 풍파와 시련에 맞서 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동안 방송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이 현실과 이 이상의 이 괴리를 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살아가는 거랑 네, 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거랑은. 네, 이런 씁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왔냐면, 예전에 제가 책 소개를 한번 한 적 있죠. 일러스트 철학사전이라는 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철학 개념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제 생각에 그래도 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철학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개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화된 책 리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관념과 복합관념,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경험주의자, 경험론자라고 얘기했었죠. 영국의 로크. 로크가 자신의 책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크 같은 경우는 생득관념을 부정했다고 했죠.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자들이 말한 겁니다. 생득관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관념 같은 것들을 부정을 했어요. 수라던가 선악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타뷸라 라사라고. 그래서 생득관념을 부정했었는데 결국 로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게요. 뭐 시다, 그리고 뭐 빨갛다.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것들은 다 오감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인상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단순관념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레몬을 뭐 이제 입으로 맛보면은 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빨갛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체리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빨간 과일들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단순관념이라고 한 거예요. 뭘로 얻었냐면은 오감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은 복합관념입니다. 복합관념은 이러한 단순관념들을 조합해서 생긴 지식이라고 본 거예요. 뭐 시다, 빨갛다, 아니면은 뭐 달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관념들이 있겠죠. 뭐 향기롭다, 뭐 어떠한 냄새가 난다,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오감으로 얻은 감각들, 이러한 단순관념들을 종합하면 바로 복합관념이 된다고 본 겁니다. 이 복합관념이 단순관념의 조합이라고 본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번에도 로크가 한 말이에요. 인간 오성론에서 1차 성질, 2차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1성질, 제2성질. 뭐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1차 성질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객관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성질. 어떠한 것이 객관적 성질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오감과 상관없는 것들 있죠. 인간의 오감과 상관없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크기, 형태, 무게. 뭐 크기나 형태, 무게 같은 것들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본 거예요.
네, 이런 걸 바로 제1성질, 1차 성질이라고 본 거고, 2차 성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순관념 같은 거 있었죠, 방금 전에.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감으로 파악한 성질이니까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성립하지 않는 성질들이에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색이 있겠고, 그리고 또 소리. 이 중요해요, 소리. 소리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인간이 소리를 자각하고 인간이 소리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소리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1차 성질이 아닌 2차 성질이라고 본 겁니다. 소리도. 그리고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냄새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로크가 주장한 중요 개념들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감기가 걸린 건 아닌데 오늘따라 이렇게 네, 좀 힘드네요. 네. 다음은 이제 인과관계라는 개념입니다. 인과관계라는 말은 되게 뭔가 일상적인 용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흉의 입장에서 인과관계는 좀 남달라요. 흉도 예를 들어서 경험론자였어요. 흉도 경험론자였는데 자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우린 보통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철을 만졌을 때 우리가 철이라는 것을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서 철 냄새가 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철을 만지면 손에서 철 냄새가 난다라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철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게요. 또 불은 열을 낸다. 불은 열을 낸다라는 이러한 인과관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경험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휴문. 그러니까 좀 색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어떤 자명한, 그쵸? 반증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확고한 증거이자 결론이라고 보는데 흉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어요. 흉은 경험론자이자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99번 불을 만져서 뜨거움을 겪었더라도 100번째 만졌을 때는 뜨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가 뭐 99번 동쪽에서 떴다고 해도 100번째는 동쪽에서 안 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자 우리의 경험으로 인한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회의론적인 어떻게 보면 좀 산뜻한 거죠. 네, 그러한 산뜻한 시각을 제시한 흉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다른 철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인과관계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도덕법칙이라는 겁니다. 도덕법칙. 도덕법칙을 이번에는 칸트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뭐 일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칸트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시켰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철학이 칸트 이전, 칸트 이후로 나뉜다고 보는 그러한 인식론적 관점에서도 되게 선구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핵심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의 중요한 도덕법칙을 얘기할게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이 칸트의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누가 뭐래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겁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고, 실천 이성 비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도덕 법칙을 얘기하는데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도덕 법칙이 왜 있냐면은 우리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성이 바로 도덕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근거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덕 법칙은. 당위적이라는 거예요. 당위적.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청유도 아니에요. 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이자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감정 같은 거하고 얽매이면 안 돼요.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쓰러지고 있는 사람, 괴로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길을 가다가 봤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왜 도와야 하느냐? 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이니까. 또 예를 들면 여자라고 치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내 이상형이랑 닮아서 이래서 돕는 거는 칸트 입장에선 도덕이 아닌 거예요. 도덕은 우리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이자 목적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감정의 형식은 절대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도덕은 감정과 동정심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칸트가. 자, 당신이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것이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동정심이라는 것은 당신의 성격일 뿐이에요. 그것이 당신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예.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인류애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동정심과 애틋함을 많이 느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근데 그러한 것은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정심을 많이 느낀다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근데 이제 칸트의 도덕 법칙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왜 예외가 없냐면 어떨 때는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도덕 법칙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칙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법칙이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죠. 뭐 사람들이 든 거일 수도 있는데 칸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다른 반군들한테 쫓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럼 아버지를 숨겨야겠죠. 그 반군들이. 근데 그 아버지를 장롱에 숨겼다고 칩시다. 그때 쳐들어왔어요. 집까지. 문 열고 따고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 적대 세력이. 그러면 너희 아버지 어디 숨었어? 라고 얘기하거나 여기 도망친 남자 있지? 여기로 들어간 거 봤는데 어딨어? 라고 얘기했을 때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 부자 관계 이러한 것들 다 팽겨치고 무조건 아버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칸트의 도덕 법칙은 정언명법 이러한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이 됐어요.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후대에도. 그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당신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전 정말 이 말이 멋있었어요. 예,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보고 막 겉으로 막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쌍하다. 어떡해. 정말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사형에 처해야 돼. 그리고 막 유별나게 자기 자신이 막 진짜 엄청난 성인 군자인 것 마냥 그렇게 막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동정심 같은 거나 어떠한 연민 같은 걸. 그렇게 표출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 마냥.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도덕적인 게 아닌 거죠. 단순히 그건 너가 감정이 여리고 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멋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문제인 수어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한 명 수어사이드 하게 되면
우리는 막 면죄부를 매겨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견디기 힘들었겠다,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건 그 개인이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른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동정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성품이 약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이 부드럽다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얘기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변증법적인 주장을 했던 헤겔이라는 관념론자가 주장한 얘기를 할게요. 헤겔은 국가에 대해서 이상적인 인륜의 형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올바름, 도덕성, 이러한 것들의 총결합, 총종합, 이상적인 종합이 바로 국가이고, 이러한 국가를 지향을 하는데 결국 가족과 시민사회가 그 근본적으로 바탕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러한 시민사회와 가족은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립. 그러니까 가족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시민 상태로 가게 되죠. 시민 사회로. 그러면 그렇지만 개인의 의식은 완전하게 독립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가족이 의식을 통해서 가족에서 한 개인이 시민 사회로 나아가도 시민 사회의 일원이 되지만 결국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스스로 싸워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러한 개인적인 경쟁과 의식이 독립을 이루면서 결국 변증법적으로, 이게 정의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가족이라는 정이 있으면 여기에 반하는 시민사회, 이게 반이 되겠죠. 이러한 것의 둘의 대립과 이러한 대립에서 결국엔 총합이 이루어지는데, 총합이 이루어진 게 바로 국가라고 본 거예요. 결국 국가라는 것은 이러한 인륜, 가족과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꽃피어 나온 이상적인 인륜의 형태라고 본 거예요. 예. 헤겔의 입장에서 솔직히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개념을 도출한다라는 게 조금은 어거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헤겔의 이러한 뭔가 공동체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부분이 조금 그의 사상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양날의 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네,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거 괜찮겠다. 버클리 얘기를 할게요. 버클리. 조지 버클리라는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는데 인지원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지원리론. 이번에는 설명이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보는데 그냥 좀 물 흐르듯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 했던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나 쉬운 얘기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구라는 게 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바라게 돼요. 점점 갈수록. 그런 거에 저도 맞춰서 좀 더 높은, 좀 더 세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클리 같은 경우는 로크랑은 좀 많이 달라요. 1차 성질 같은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1차 성질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인간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무게라든지, 그쵸? 뭐 크기, 형태, 이런 것들은 버클리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그러한 의식과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저러한 뭐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형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버클리 입장에서는요, 한마디로 지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각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게라든지 크기, 형태라는 이러한 존재, 어떤 하나의 존재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나무가 저 어떤 깊은 숲에서 베어나가서 뭐 태풍이나 뭐 이러한 홍수 같은 걸로 통나무가 베어져서 이렇게 쓰러져서 땅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나무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통나무가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버클리 입장에서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나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그 통나무가 떨어지는 근방에 있어야지 그 통나무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 지각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라든지 이러한 크기, 형태, 무게와 같은 1차 성질은 물론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존재가 있을 때 자각할 수 있는 2차 성질조차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있는 거예요. 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펜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 내가 잡았다. 라는 것 때문에 이 펜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진짜 정말로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다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없다면요. 예.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지각의 다발이라고 했어요. 지각의 다발. 지각의 다발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버클리식 표현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각하는 우리 주체가 하나의 지각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다발이라는 거죠. 이러한 물체 같은 것들은.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겠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 물체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성직자였어요. 버클리는.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성직자 버클리는 여기서 조금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얘기를 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신이라는 존재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되게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버클리가 뭐 후대에 가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지각에 있어서 경험론에 있어서 진짜 선구자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논리적인 귀결이 좀 너무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책 리뷰 2탄이자 철학 개념 설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역시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또 확신을 합니다. 네, 제 유튜브는 언제나 유익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그리고 다음에도 아마 책 리뷰 계속 할 것 같아요.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철학적 개념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철학자 소개하는 것도 빼먹지 않고 또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